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2000만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그 휴대폰의 숫자가 5250만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모바일 투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첫 실험을 했습니다. 두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을 향해서 포문을 여셨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비리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무식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바일 투표가 있기 이전에도 선거에 또 선거의 뭐 불법 선거라든지 동원 선거라든지 금권 선거 이런 것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지난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엄기용 후보가 강원도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바일 선거가 없었습니다. 모바일 선거가 없었을 때도 그런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요번에 우리 광주 동구에서의 그 불법 선거 사례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의 목숨까지 잃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습니다. 그것을 장충 체육관 선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선제 투쟁에 의해서 87년도에 6월 항쟁 때 6.29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선제로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육관 선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또는 부작용을 교육을 통해서 축소시키고 없애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부작용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원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면 한 지역구당 8,000명 내지 10,000명 수준이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뒤덮고 새로운 모바일 선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집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험한 것은 첫 출발이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부작용을 줄이고 축소시키면서 이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금권 선거, 동원 선거, 방권 선거를 없애는 이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할 것 없이 받아들여서 정착시켜야 됩니다. 요번에 그 새누리당의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모바일 선거를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 제주 해운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당초 뭐 견해가 달랐습니다. 입장도 달랐고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대를 하면서는 공동 투쟁하는 이런 전략을 같은 입장으로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제주 해군 기지 같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위해서 서로 입장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야권 연대라는 게 국민의 선택이나 올바른 정책을 정당들이 수립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합의문을 만든 것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상당 부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다른 것은 우리가 통합이 아니고 연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은 각자 다르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합의문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지장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기지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절차적인 문제에 너무나 하자가 큽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의회 전체 그리고 제주도민 전체 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해군 기지를 마련하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예산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책임하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이라는 의미는 그 기지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정부에게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구럼비 폭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럼비 폭파를 중단해야 되고요. 공사를 중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다 정말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이 아픔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물론 중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지금 정부나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이 좀 안보적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효도에 대한 뭔가 조금 자기들의 영예적 야욕 이런 걸 조금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중국의 우리 영토에 대한 우리 영해에 대한 야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를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민주적이어서 합의하에 우리가 정말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효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이효도 문제는 우리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2라고 되어 있는 강대국인
중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외교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일수록 외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발이 묶이느냐, 정말 참으로 중요한 측면입니다. 외교가. 그래서 저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도 이 중국과의 통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북송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라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어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외교, 균형 외교를 통한 외교를 다시 이 정부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없는 결과만을 위한, 업적만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강행군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날치기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수입니다. 80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것,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아주 힘을 가진 막강한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가지고 80번이나 날치기를 하는 이러한 국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를 통한 안보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표가 국무원 총리 시절 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발언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말씀은 정말 과장급 정도의 사고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급은 잘못된 계획이라도 수정할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국책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또 내용이 변화돼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돼야 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계획이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15만 톤 이상 크루즈가 전 세계에 6척밖에 없는데 2척이 입항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민주주의의 지도자라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폐기나 재협상으로 돌아섰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려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무력적인 외교를 통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체결한 한미 FTA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일관된 저의 입장은,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또 참여정부에서 체결했던 입장은 결국 국익과 민생입니다. 국익과 민생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내용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익이 우선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익이 오지 않는다면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해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뭐 한미 관계 정치적인 요인도 많지만 장사꾼의 입장에서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양 대통령이 체결을 하고 국제적인 정상적인 조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국의 반대가. 그 이후에 4년 반 동안 한국과 밀실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협상입니다. 미국이 왜 재협상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추진했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좀 더 실익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것을 할 때 글자 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굴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체결한 한미 FTA를 상원과 하원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미 FTA 때문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위를 하고 울부짖는데 미국 의회에 가서 미국의 의회에서 쓴 내용을 미국의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고 기립박수를 6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데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의 의회에 가서 박수를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 FTA는 우리가 지금 실익이 있는가, 그리고 한미 FTA, 실익이 없는 한미 FTA가 민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내용과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바꾸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라면 그 상황이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정책을 국익과 민생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008년 말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세계의 국제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적인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죄를 졌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수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하나의 기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시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금융 공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변한 세상 속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우리가 도태되지 않을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뭐 말을 바꿨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선거용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맞대고 또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정말 이렇게 토목공사를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재원 배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제 한중 FTA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대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민주통합당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책 주권을 침해하는 8개 조항이 따지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다 협상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을 양보했다고 해서 그때는 자동차 부분이 있어서 정책 주권을 침해해도 괜찮았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동차 부분을 양보했다고 해서 정책 주권을 침해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부각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변경돼서 그 정책 주권 침해 부분이 다시 문제된다, 이런 식의 설명은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합의문에서 한미 FTA에 전면 반대한다, 이렇게 합의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제재 협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제가 핵심적인 상황 변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재협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 부분이 그렇게 양보가 됐다면 ISD 부분을 그대로 놔둘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9대 국회에 가고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 달라진 상황에 맞게 전체적인 국제적 경제 질서가 바뀌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재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재협상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공동 합의문에서 자세히 한미 FTA에 관해서 보시면 좀 구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폐기와 재협상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대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또 우리 통합진보당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그대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자동차 부분에 그런 이익을 미국이 돌려주면 ISD나 정책 주권 부분들을 침해가 되도 된다는 말씀으로 또 역으로 우리가 이해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다. 돈으로 그럼 정책 주권을 마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당초에 8개의 독소 조항들이 합의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점,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좀 치밀한 분석을 통한 결론을 내렸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달라진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10+2를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고배를 먹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만 그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제 1당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청 과정에서 보내주신 싸늘한 저희들에 대한 비판, 지금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야권연대를 이루고 그리고 야권연대가 갖는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항상 요구해 왔습니다. 나중에는 질책까지 했습니다.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로 인한 국민들의 성원이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는 우리 총선에서 긍정적인 힘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다시 몇 석을 얻을 수 있다, 몇 석을 얻고 싶다 하는 것은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희망은 이렇게 총체적인 실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것을 뒤이어서 연장시키는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만 새 시대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가족의 행복이 변화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새 시대로 미래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호소할 따름입니다. 공동 책임론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권 심판일 때 그러면 지금 비리 부분에 대한 심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동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박근혜 대표, 박근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자기에 대해서 공동 책임론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우선은 정책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제가 많이 다녀보고 많이 만나는데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 봉투는 점점 작아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재래시장은 다 무너지고 자영업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골목 상권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런 호소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월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데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이런 신음소리를 저는 날마다 듣고 삽니다. 우리가 747 공약과 줄푸세 공약은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푸세 공약은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줄푸세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는 거의 1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들에게 규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출청제도 풀어줬죠. 금상분리법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벌 천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재벌들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정말 많은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창의력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만 같은 나라는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잘 돼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에서 세계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이룩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줄푸세 공약 때문에 실제로 너무나 규제가 풀리고 경제적 집중력이 심합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이 심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유 업종들을 다 잡아먹고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이런 횡포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고쳐서 실제로 재벌 기업들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고, 또 중소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고 서민과 또 부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우리는 재벌 기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 파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 대란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인방 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빈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리로 점철된 정권은 정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한 발짝이라도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 총체적인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화의 첫 시작은, 그리고 지금 북미 관계가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다 자지 올인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열심히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민주통합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